자, 요약 강의 250페이지 외부 효과 들어갈 차례죠.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옆니 2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하고 밑에 시장 개입 이유라고 있는데 근거라고 나옵니다. 요즘은 정치적과 경제적이 있고 그 두 가지 비교해서 시장의 실패는 경제적이면서 시장 실패의 원인을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외부 효과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외부 효과는 거의 100%라고 보는데, 자, 외부 효과로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실 때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서 어떤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지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외부 효과로 가죠. 외부 효과는 정외부 효과와 부외부 효과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자, 우리가 정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얘기하고요. 외부 경제라고 하고, 자, 부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자, 불경제를 비경제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 쉽게 우리가 전달한다면, 자, 얘는 핀피입니다.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자, 우리가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설치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핀피라는 것은 정외부 효과고, 부외부 효과는 님비입니다. 님비. 자,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절대 안 돼요. 라고 이제 쓰레기 밀 입장은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봤을 때, 자, 지금 토지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데, 토지의 특성은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죠. 앞쪽 토지의 특성에서 외부 효과, 부동성과 인접성, 우리 기출문제도 풀어봤었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으면, 자,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옆집을 쓸어줘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무인승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과소 생산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부의부가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공장을 하는데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요. 공장 폐수를. 자, 내려보내게 되면은 양식업이 옆에 있는 그 토지가 양식업을 하는 을이라는 사람은 떼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부의부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부동성과 연결, 인접성과 연결되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시장 외부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하면 안 돼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다. 제3자로서, 자,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자, 뭘 통했다 그러면 통하지 않았다 그래요. 딱 잡아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다. 시장을 통하지 않았으며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에 대한 대가, 그죠? 우리가 뭘 했다면 안 했다고 합니다. 이익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고요. 손실에 대한 보상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생산 측면과 소비 차원에서 다 발생이 되는데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생산과 소비 차원에서 다 발생이 된다. 생산 과정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소비 과정에서 발생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 쓰레기 봉투를, 자, 이 갑이라는 75세 노인 샀기 때문에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비용보다.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소 생산한다고 하셔야죠. 과소 생산. 자, 편익은 반대요.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 거죠.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더 편익이 커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소 소비를 하게 됩니다. 개인 입장은. 근데 소비 차원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이 한쪽보다 크다. 비용과 비용, 편익과 편익이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무조건 크면 무조건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회가 유리하면 정, 사회가 불리하면 부거든요. 사회적 편익이 커졌다는 것은 사회가 유리하죠. 그래서 정의회복가다. 이렇게 보고요. 자, 공장 폐수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공해방식 시스템을 설치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치유하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했다는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다가 추가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비용을 줄였어요. 사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늘린 거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의 비용을 적게 했기 때문에 과대 생산이죠. 과대 생산 또는 과다 생산 이렇게 되고요. 소비 차원에서는 편익이 사적 편익이 더 커진 거죠. 사적 편익이 더 커졌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보다 더 커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대 소비가 되는 거죠. 자, 소비 차원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니다. 정예복가는 우리 공공재 같은 공원 같은 건 긍정적이기 때문에 과소가 맞고요. 또 적게 생산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자, 부예복가는 과대죠. 과대니까 자, 우리가 부대찌개를 이제 먹는다. 그러면 부대찌개 이렇게 해서 암기하신다면 부예복가는 과대. 외부 불경제로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불만이 있다. 우리가 폐수를 내려놓으면 불만이 있으니까 불경제는 많이 생산이다. 이렇게 암기해서 좋아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외부 효과가 정예복가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부예복가는 규제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갈라서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되는데, 정예복가가 발생했다는 자체는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정예복가가 발생돼서 그 주위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양도 증가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 규제를 합니다. 자, 규제. 우리가 저 갑이라는 어떻습니까? 그 공장을 하는 시멘트 공장한테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자는 기분이 안 좋아요. 공급과 수요가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규제를 해버리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돼서 좌상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시멘트 공급을 줄이고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임대료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코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코즈에 대해서 정리, 피해보상 청구권을 인정해서 자, 양식업 하는 애한테 피해보상 청구권을 줘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폐쇄를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요. 또한 그 보상 청구권을 주기 때문에 얘는 또 폐쇄를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저로 해서 외부 효과 위주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정책의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죠. 자, 얘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문제집으로 갔을 때 기출 문제는 최근의 경향은 제가 말씀드린 거 외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 문제를 봤을 때 예전의 기출 문제를 빼고 최근의 기출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지역지구제가 부예복가를 제거시킨다라고 해서 계속 출제가 되면서 지역지구제도 토지 이용 규제로서 우리가 이 부예복가를 제거시키는 정책에 들어간다라는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지역지구제는 부예복가를 제거시킨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앞쪽으로 다시 가시면 248페이지로 가시면 자, 두 가지입니다.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 이유가 근거고 자, 저도 때문에 개입을 했어요. 근데 위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입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자, 요즘은 수단이라고 나오거든요. 수단.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봤을 때는 이직간입니다. 그래서 이직간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로 봤을 때는 이직간으로 봐야 되는데 자, 주택과 그 간접적 개입이니까 토지하고 주택을 요새 같이 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지역지구제가 이제 요즘 공법 문제가 좀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이 지역지구제에 대한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지금 미관지구와 고도지구가 있다는 공법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간평에 나왔던 걸 뽑아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학문적인 접근으로서 자,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규제로서 우리가 갑니다. 좀 전에 배웠던 부예복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있어. 어울리지 않아. 그럼 주거전용지 바꾸거든. 그럼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두 가지 목적은 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248페이지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한 법적인 규제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얘기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배웠던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예복가라고 합니다. 정예복가도 하면 안 돼요. 부예복가를 제거시켜서 자, 제거도 맞고 감소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건 이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기능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참고 조금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한다. 그래서 이 248페이지 가시면은 토지 이용 규제에 자,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건축 규제, 토지 구획 규제, 각종 인허가,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지구 단위 계획도 우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기출문제 키워드는 자, 우리가 직접적이라는 것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서 공적 주체로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자체가 직접 개입이라는 꼭 가지고 가시고요. 자,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 키워드는 공용이에요. 자, 공용이 토지 수용이거든요. 토지를 수용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가장 또 많이 뜨고 공공이라는 게 많이 뜹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당연히 어떻습니까?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자, 우리 공공토지비축제도, 공공토지비축제도가 토지은행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토지은행으로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서는 제가 기출문제를 풀 때 공공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시죠? 근데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토지은행으로 나왔어요. 토지은행이 이제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자체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보금자리주택 건설 공급은 임대주택이다. 특히 이제 행복주택을 이제 요새 또 임대주택으로 보죠. 이런 것들을 하면 다 직접적 개입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은행, 공용개발, 공공임대보유, 공공투자사업만 기출 키워드고요. 아직은 분양가 가격,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가 직접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이다. 소유권 통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간접적 개입은 정부가 시장기구 틀을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보조개라고 암기하셨죠. 보조개. 자, 보는 보조금 지급. 보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세는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비조세에 대해서. 그래서 보조개 암기하셔서 보조한다는 자체는 금융상 지원이죠. 그래서 금융상 지원이 시험 문제 나왔었고 행정상 지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LTV, 그죠? 우리 LTV 대부 비율과 DTI는 우리 총부채 상환 비율과 금리 조정도 금융상 지원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조금 들어가고요. 부담금, 제가 개발 부담금의 개발을 뺐죠, 일부러. 조세, 그 다음에 금융적 개입, 금리 조정, 대부 비율 조정, 총부채 상환 비율, 그 다음에 토지 행정상 지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푸시면 그걸 왜 키워드를 잡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0페이지를 가시면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의회법과를 제거시켜서 우리가 요거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자, 얘는 이제 그 단점과 장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단기, 장기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추천을 잘 안 해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그 문제집 나올 때 그때 가서 해드리고요. 지금은 뭘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냐면 우리가 문제점만 중점적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 단기, 장기는 요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8회 때, 7회 때 나왔었어요. 하향여고랑 같이.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집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 포인트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얘는 장점과 단점이 나왔었거든요. 장점과 단점. 자, 그렇다면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용을 했어. 그래서 이용을 잘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효율성을 얘기를 해요.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A 지역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여기 주택가격이 3억에서 5억으로 꽁충 뛰어서 우리가 사전적인 독점으로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에 독점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자, B 지역은 여기는 안 풀어줬어. 그럼 가격이 떨어졌죠.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TDR이라는 말이에요. TDR.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어렵게 나왔던 게 장점에서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이 세대라는 것은 아파트 300세대, 500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와 후세대예요.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후세대에 물려주거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현세대 후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됐다. 근데 좌측에 보시면은 밑에 용도 지역상 형평상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서 TDR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TDR 제도는 우리가 수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요약만 봅니다. 개발권 소유권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개발권을 넘겨요. 시장기로 통했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한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만 내용에 보시면은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이용 규제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장단점만 좀 볼게요. 장점은 형평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거고,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시장 기능에 맡겼다. 그 다음에 지하공간이 아니라 공중공간을 활용했다는 게 나왔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 여기서 짓지 못한 거를 이제 다른 데로 지어버리면 가능 지역에, 개발 가능 지역에 가밀 혼잡이 나타나니까 개인적인 출퇴근 비용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의 또 비효율적인 이용이 또 될 수가 있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토지은행 제도는 장단점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토지은행도 우리가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토지은행 제도도 장단점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 보는데요. 자, 공공토지비축이라고 우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직접 개입이죠. 자, 공공토지비축제도. 자, 그래서 이걸 토지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토지은행은 들어왔습니다. TDR은 안 들어왔죠. 둘 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쓰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TDR은 아직 안 들어왔고 토지은행은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걸 LH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밑에 이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이 공사의 고유 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계정을 이제 두면서 LH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미리 쌀 때, 그죠? 미개발 토지를 정부가 삽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를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나중에 토지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했으니까 직접 개입이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 어디가 염두에 시험 문제냐면 넘기시면 장단점이 뜹니다. 자, 페이지 가시면 254 장점. 자, 5, 6번. 자, 일단은 난개발에 대한 개인들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 토지 개발을 방지해요. 개발인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체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나왔었는데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정부에 의해서 투기를 조장시킬 수 있고요. 자, 미개발 토지다 보니까 빈민들이 와서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을.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한 공공자유보유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면 비공식 사실상 보유라는 것은 자, 빈민들이 어떻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불법 무담 점유를 할 수 있어요. 국공유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보유로서 관리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용개발과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다 직접 개입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토지 정책은 빨리 끝나고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강의를 할 텐데요. 자,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이제 직접 개입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공용개발이 왜 비교해서 나오냐면, 자,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돈이 없을 때 70년대 LH공사가 이제 지금은 LH공사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토지공사였죠. 정부가 토지공사가 이 돈이 없을 때 처음에는 이 환지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이제 사용했죠. 그럼 토지 구획을 정리한다. 토지를 구획해서 정리하는 사업이에요. 환지 사업인데, 자, 우리가 울퉁불퉁한 땅을 이제 정부가 야, 얘들 나가 있어. 정부가 구획해 줄게. 깨끗이 대지의 유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구획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자, 그 공법 시간에 나중에 이제 배우실 텐데요. 자, 보류지라는 것도 있어요. 황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토지를 보류지하거든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토지를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그럼 채비지를 걷게 되면 자, 요 토지만 돌려주는 거죠. 채비지를 돌려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갑돌이한테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재분배한다는 게 나옵니다. 환지 방식이에요.
그럼 황제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재분배하다 보니까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축소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공영개발도 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로 또 이용하려고 이제 정부가 만든 거지만, 자,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썼던 지가가 7배나 뛰어요. 1980년대 목동 안산 신도시서부터 우리가 택지 공영개발로 바꾸는 거죠. 택지 공영개발. 그래서 택지 공영개발 방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신도시 개발이에요. 자, 판교 신도시를 할 때 정부가 이렇게 토지를 전면 매수해버리죠. 갑돌이 땅을.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수요자 역할을 하면서, 자,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개발해서 전면 또 분양을 하죠. 수요자가 공급자 역할을 했으니까 직접적 개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겠죠. 그래서 지가가 떼었던 것을 투기를 안정시킬 수 있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토지에 대한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이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 취득 방식이 또 나오기 때문에 미리 또 우리가 논토장을 찍고 올 건데요. 공용은 매수 방식이고 수용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토지구획은 환지 방식으로서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요율을 제외한 토지를 원소지한테 되돌려준다는 게 굉장히 유효합니다. 여기 계속 두고 있고요. 자, 두 가지를 합친 게 혼합이고, 공영은 권리가 소멸되고 토지구획은 권리가 축소되죠. 나올 수 있는 건 갈게요. 개발 비용 나옵니다. 개발 비용이 초기에 그 재정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건 어떤 게 더 발생을 합니까? 공영 개발이 더 발생하죠. 그 막대한 초기 자금이 부담되는 것은 공영 개발을 찍으셔야 되고, 토지 가격 측면에서는 자, 토지 구획이 더 투기를 유발합니다. 그다음에 공영 개발은 투기를 또 줄일 수 있고요. 개발이익 환수 쪽에서는 토지 구획은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이익 사유화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없고, 개발이익 환수에 더 효과가 있는 것은 또 공영 개발이다. 자,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건 염두에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333페이지 눈도장을 좀 찍고 올게요. 333으로 갑니다. 333으로 가시면 우리가 그 333의 기타 개발 방식에 대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단순 개발 방식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기본수 했었기 때문에 지주가 그냥 자력 개발을 하는 겁니다. 토지 형질 변경 사업 같은 거죠. 권리가 불변인데, 환지 방식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권리 축소, 매수 방식은 택지 공영 개발 사업, 자, 권리 소멸, 합치는 거 혼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토지 구획과 공영 개발은 이제 근거법서부터 재원 조달 방식은 제가 얘기했고, 재원 조달까지는 이제 공법 문제니까 염리 체크를 하시고 장단점으로 가볼게요. 그럼 장단점에서 염리 뭐가 이제 시험지가 출제가 된다면, 자, 일단은 두 가지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초기에 자금 부담이 많은 걸 한번 볼게요. 초기에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건 공영개발이죠. 그 다음에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수하는 게 더 용이하다면 토지구획은 환수가 좀 곤란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은 권리를 소멸시키고 수용 방식이니까 계획적인 토지용 및 토지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즉 투기 방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문제집에서 해드리고, 어차피 아무리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은 문제집으로 다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해드리고 하고요. 자, 너무 중요해요. 토지 정책까지 지금 봤죠. 근데 토지 정책보다 더 우리가 잘 뜨는 게 주택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로는 225로 가죠. 255로. 자, 우리가 255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임대료 규제가 거의 100% 시험제 나옵니다. 100%. 그래서 임대료 규제 위주로 가세요. 임대료 규제. 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그럼 임대료 규제도 상한제가 되거든요. 상한제가 되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라는 자체는, 자,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균형을 이룬다면, 자, 가격이 균형, 또 시장 임대료예요. 시장 임대료. 자, 여기가 이제 7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요, 규제값을 올릴 수 있고요,
규제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 출제가 되는데 나중에 기출 문제 풀 텐데, 자 우리가 최고 가격제야. 그럼 최고 가격제는 그 가격을 설정해 놓고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8천만 원으로 규제를 했다. 그럼 8천만 원은 더 받지도 못하고 다른 데 7천만 원인데 이거 8천 받으면 다시 얘는 균형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초과 공급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제는 초과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초과 공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올렸다면은 그만큼 초과 공급이 돼서 가격이 또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초과 공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럼 규제를 낮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죠. 6천만 원으로. 6천만 원으로 규제를 해서 낮게 했다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눈도장을 찍습니다. 255.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 상한제,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지만 직접적 개입에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자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이제 효과요. 자 효과에 가시면은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높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총화급도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낮게 했을 때 장기적과 단기적 효과인데, 자, 그 위에 개념이 보시면 제가 소득세 분배 목적이 단기거든요.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비라 그랬죠. 단기는 비탄력적입니다. 단비, 비탄력적. 그래서 단기는 줄이질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규제라는 건 싸게 팔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공급을 안 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공급 곡선이 완전히 수직이 된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균형이 있다고 한다면, 자, 7천에서 균형을 이뤘는데 6천만 원 떨어뜨렸어요.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균형이 바로 우리가 10개가 있다면 열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열이 있다는 거예요. 10명. 그럼 어떻습니까? 15개가 이 수요라고 한다면 5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던 게, 자, 단기적으로는 완전 비트러적이기 때문에, 자, 임대인은 7천에서 6천만큼 임대료는 하락됐지만 그것이 임차인한테 돌아가서 소득이 재분배한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단기에 완전 비트러적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만비 때. 자, 근데 우리가 장기를 가서는 안 좋아집니다. 자, 장기를 가서는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공급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가격과 양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는 공급이 완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7천에서 6천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초과 수요가 요만큼밖에 안 돼서 15개, 열에 5개밖에 초과 수요가 안 났는데,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우리가 공급이 완전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공급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5개 공급하고 수요가 15개가 있으면 10개만큼 초과 수요가 벌어지니까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력적에서 더 벌어지기 때문에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비트러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셔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자, 공급이 줄고요. 그만큼 질도 떨어져요. 가격도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기존 임차인들은 이동을 안 할 겁니다. 이동이 저하되고, 자, 보일러도 설치 안 해주죠. 질적인 면도 저하돼요. 그죠? 그래서 또 암시장이 형성되는 게 이중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6천하고 8천이 있으면, 자, 안표 파는 아줌마가 매표 써서 파는 게 아니라 모자 쓰고 오죠. 일로 와봐요. 그럼 제 목소리가 음성적이죠.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박스에, 첫 번째 박스의 소득세 분배 목적은 공급이 완전 비타락적이라는 것과 가장 크다. 그러면 이거는 비타락적인 게 단기에 나타난다. 그럼 단기 효과가 있고 장기는 탄력성이니까 효과가 감소할 것이다. 자, 규제가 시장보다 높을 때, 낮을 때 장기적 효과는 안 좋아져요. 초과 수요가 장기부터 발생하고 투자를 기피하고, 그다음 관리소홀, 임대주택 질도 떨어지며 정부의 조세 수입도 전체적으로 요만큼의 수입이었는데 수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조세 수입도 감소하고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공급이 감소하며 기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고 암시장이 형성돼서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주거 이전이 저하되죠. 그 다음에 자, 기존 임차인들이 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들이 주택을 구하려면 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기존 임차인보다 신규 임차인이 더 불리해지면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며 수요가 또 줄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밑에 예제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예제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가 다음 14강서부터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14강에서 또 우리가 주택정책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